두 번째 모실 그 연사분이 컨텐츠의 달인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엄태웅 씨입니다. 혹시 그 엄태웅 씨의 성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오늘 행사 말고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인지도가 네, 계신데 예, 제 생각에 이제 약간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계의 좀 연예인이라고 감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워털루 대학에서 딥러닝 학문을 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본인의 연구도 잘 하시지만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기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일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시고 영상도 제작하시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시는 중에 아트랩이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조금 공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막간을 이용해 홍보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대중과의 소통이나 연구,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기꺼이 연사로 초청을 드렸고 다행히 오늘 와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사인 엄태웅 씨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웅이라고 하고요. 테리태웅엄이라고 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주 봤던 그 애가 맞습니다. 네, 혹시 의심하고 계신다면 그 애가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AI와 로보틱스를 연구한 연구자고요. 해외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할 일이 없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온라인을 부여잡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팔로워가 많아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페이스북에 있던 걔 맞고요. 약간 푸사랑 다르더라도 걔가 맞고요. 한 페이스북에 또 한 10,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페이지나 그룹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페이지는 최윤석 박사님하고 권창현 교수님하고 한 3년간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에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이라는 오픈 모임을 만들어서 또 로봇공학자들끼리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텐서플로우 코리아 운영진으로서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다들 여기 가입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네, 해외에 있지만 뭐 해외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사실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2년 전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그 블로그를 썼었어요. 제가 카이스트 말고 키스트에 있을 때 그때도 심심해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면 막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쓴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글을 쓰는데 막 하루 이틀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원 슬라이드 띄워놓고 딱 10분 만에 라이브로 녹화하자. 파워포인트에 그 녹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했고 그게 한 60개가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미 하나도 없는 거에 벌써 구독자가 10,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채널로, 저는 채널들이 다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다 합쳐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 만나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있는지 모르고 유튜브에서 아시는 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유튜버는 아니고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오래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벌써 30대 중반인데 네. 원래 하던 거는 이제 그 석사 때는 서울대에서 이 로봇 모션 플래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면 로보틱스 하면 주로 이제 하드웨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드웨어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관절을 너무나도 쉽게 움직이죠. 막 속도 컨트롤도 제대로 하고 막 뭔가 그래스핑을 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로봇을 움직이려면 이제 그 조인트 트래젝토리들을 다 타임 그런 엑시스 상에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플래닝을 하느냐인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석사 때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병특을 하면서는 이제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죠. 그래서 군인을 위한 엑소스켈레톤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로봇은 제가 거의 개발에 참여는 많이 안 했는데 연기하는 연기자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재활 스트로크 페이션트가 팔을 못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단한 걸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 보시면은 기계가 반을 돕고 저의 연기가 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유학을 가서요. 지금 요즘에까지 계속했던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웨어러블 센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헬스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갔을 때 막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트래킹하고 그러죠. 나 이번에 뭐 몇 세트 뭐 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센서를 딱 차고 가서 막 움직임을 하면은 1시간 동안 하고 왔더니 기록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럼 되게 좋겠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액션 레코니션을 하고 카운팅을 하고 뭐 등등을 딥러닝을 통해서 하는 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파킨슨 디지즈인데요. 파킨슨 디지즈가 보통은 이거는 이제 디스키네지아고 보통은 이제 움직임이 멈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디텍션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웨어러블 센서가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저를 유튜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연사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에 관심이 있는 거는 제가 올해 박사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관심이 있는 거는 졸업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또 딴짓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아트랩이라는 건데요. 그 아트랩은 AI&Robotics Tech Lab.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전공들을 합친 거죠. 그래서 AI&Robotics Tech Lab이라는 세상 속의 연구실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 좀 세상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브랜드를 하나를 내게 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다루고자 하려고 하는 건요, 아트 미디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AI 로보틱스 테크를 정말 미래 기술을 미래 기술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뉴스들을. 그리고 아트 스쿨이라고 해서 미래 기술을 미래 기술답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기술답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기술답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팀을 좀 이뤄서 지금은 거의 뭐 1인 팀이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저를 도와주신 영상팀 이런 팀들이 붙어서 지금 이제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한 1년, 2년 뒤에는 저 같은 연구자와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합쳐서 작은 인디펜던트한 그런 스몰 그룹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발은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도 이제 졸업이니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대학 교수로 가는 게 매력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기업에 가서 제품 개발 위한 연구자로 가는 게 매력적인 선택인가? 근데 둘 다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학 교수는 강의를 해봤자 뭐 50명, 10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잡일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 교수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실력적으로. 분명히 어떤 지방대의 어떤 교수가 될 텐데 마음에 들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가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나대는 것을 중단하고 제품 개발 뭐 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박사들, 연구자들의 가치가 꼭 대학이나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실제 프로젝트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그 사람의 역량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대학이나 어떤 기업에 속하지 않고서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했고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받아주면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 자연스러운 혁신의 방향인가입니다.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억지가 없고,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연인을 2년 정도 만나면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의 방향이나 모든 혁신의 방향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95년 이후에 출생자 있으신가요?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가까운 김홍배 교수님 뒷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자, 이거 노숙행렬 이거 뭐 하는 건지 가는 되시나요? 뭐 하는 걸까요? 피서요? 피서요? 지금 여기서 피서지라고요, 여기가? 발음은 저쪽에다가 좀 네, 95년생 이하 맞으시죠? 아닙니다. 김주호 교수님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어린 척? 어린 척? 그래서 정답은 많이 시간이 벌었으니까 이 노숙행렬. 근데 저도 90년대 초에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게 설날에 그 표를 예매하려면은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길게 줄 서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 안 서면은 저희 부산까지 가는데 13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가서 끊는 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워 보일 정도예요. 다 이제 모바일로 보고선 표 있나 없나 보고 뭐 땡 되면 딱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거냐? 내가 특정한 날에 어딘가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3일 뭐 하루 이틀을 밤을 새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뭔가 원할 때 어떤 장벽 없이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냐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소모가 적은 쪽이 자연스러운 걸 거예요. 근데 시장의 방향이 항상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은 타자부터 배웠죠. 그래서 타자부터 배워서 A, B, C, D 타자부터 배웠지만 그 다음에는 뭐 GUI가 생기고 윈도우 3.1이 나오고 마우스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우스를 쓰고 나서도 막 컴퓨터공학과 꼰대들은 뭐 VIM을 써야 돼, 이맥스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 마우스가 최고입니다. 마우스가 생기고 GUI가 있으면 정말 더 편해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엔 애기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딱 켜서 유튜브를 먼저 눌러요. 뭐 그리고 통화를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한다, 교육을 한다, 배운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과정인지. 공부한 것을 저장을 하기 위해 글을 쓰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다시 또 글을 또 읽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진짜로 이게 정말 옵티멀한 솔루션인가? 좀 교육이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좀 발전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거가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뭐 파피루스 시절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책이라는 게 있어야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디오로 찍을 수도 없고 녹음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야 됐어요. 적어서 근데 그걸 대량 생산을 해서 어딘가로 물질을 보내야 됐죠.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공부는 어때요? 공부는 여전히 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교수님들은 책을 추천을 하고 책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아주 옵티멀하고 더 이상 혁신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TV 보고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TV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는 영상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보다는.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내추럴한 길이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다 끊고 뒤주에 갇혀가지고 불 다 끄고 책 하나만 보고선 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핸드폰 끄고 막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면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더라도 저절로 끌리는 컨텐츠에 눌러서 그걸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TV가 유튜브에 밀리고 있잖아요. 점점. 왜 밀리고 있습니까? 유튜브 컨텐츠의 제작비가 더 들어가나요? 더 많이?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밀리고 있냐면 유튜브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짧은 길이로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도 그러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고생해야지 그만큼 더 남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고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어떤 베이스 캠프를 높게 친다.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든다. 라는 활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전에는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한 사람이 등정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막 몇백 명씩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가능해졌냐? 라고 하면 베이스 캠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셀파가 도와주고 루트가 뚫려 있고 해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까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헬기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더 정상을 더 많이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교육을 뭐 대학원에서 모든 교육을 유튜브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떤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높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케이블카 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케이블카 타고 좀 더 높이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조금 더 지식을 뭐 논문보단 블로그, 블로그보단 영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전달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아까 만드는 노력 줄이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라이브로 녹화하면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조회수가 한 몇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작비와 뭔가 시간을 때려 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때려 부으면 저는 분명히 도달이 훨씬 더 많이 되고 훨씬 더 오래 남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 가면은 온갖 낚시질이 횡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옛날에 어떤 버스 정류장 앞에 매거진 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버스 앞에 매거진 대 보면은 무슨 뭐 썬데이 서울이니 뭐 온갖 막 뭐 연예 기사, 뭐 야한 기사 이런 것들을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요즘에 교보문고 가면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 많이 놓여 있죠. 야한 표지만이 장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유튜브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옛날에 가팔 때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식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분 전에 미디어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행동은 뭐죠? 구독, 좋아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피커에도 글자 대신 사진으로 검색하는 앱에도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에도 모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요?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은 쉬운데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죠.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없고 그 맛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보고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레시피를 알려주는 대신에 기계 스스로 시도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학자 톰 미첼은 경험,
성능 지표, 작업 목표 이 세 가지를 머신러닝의 3요소로 꼽기도 했었죠. 인간의 지능을 재현하려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이 많이 쓴 방식은 프로그래밍,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코딩해 주는 거죠.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1.0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2.0,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상 아트랩의 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2분 15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2분 15초를 책상 앞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만드는데 노력을 10배 들인다면은 흡수하는데도 훨씬 10배 들이고 이게 전혀 함풀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AI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